스티브 잡스의 애플,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이들과 함께 세계 기업가치 1위를 다투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수장은 젠슨 황입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한 1993년 이래로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1963년 대만 타이난시, 젠슨 황은 화학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납니다. 젠슨은 5살 때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태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젠슨은 낯선 나라에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젠슨이 9살이 되던 해에 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정치적 불안 상태가 지속되며 치안이 불안정해지자 젠슨은 아버지에 의해 형과 함께 미국에 있는 삼촌 집으로 보내집니다. 이후 젠슨은 켄터키주의 시골 마을에 있는 기숙학교로 거처를 옮깁니다. 학교는 문제아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머니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학생은 젠슨이 유일했습니다. 체구가 작은 동양인 아이는 먹잇감이 되기 딱 좋았습니다. 이민자 젠슨은 반 학생들에게 인종차별과 온갖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때 그는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아 합니다.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젠슨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인한 면모를 보이며 자신만의 영역을 지켜나갔고 곧 학생들 사이에서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젠슨의 아버지가 미국에 일자리를 구합니다. 비로소 젠슨의 가족은 미국의 터전을 잡게 됩니다. 젠슨은 가족을 따라 켄터키주를 떠나 오리건주에 정착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젠슨은 장학재단에 선발될 만큼 성적이 우수했고 탁구도 아주 잘해서 전국대회에 출전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젠슨은 동네 식당에서 접시 닦는 아르바이트도 병행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성적이 좋았던 젠슨은 이미 한 학년을 월반한 상태였습니다. 젠슨은 소위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명문대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엉뚱하게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오리건 주립대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오리건 주립대학교에는 컴퓨터 공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젠슨은 전기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합니다. 가정적인 남자로 유명한 젠슨은 대학 시절 훗날 아내가 되는 로리 밀스를 만납니다. 250명의 학과생 중 여학생은 단 3사람뿐. 그중 한 사람이었던 로리는 당연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젠슨은 과제를 돕는 방법으로 로리의 마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역시 수준에 맞지 않는 대학을 선택했던 탓인지 젠슨은 학업을 조기 이수하고 최고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때마침 그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개인용 컴퓨터 붐으로 마이크로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젠슨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실리콘밸리로 향합니다. 젠슨은 명망 높은 반도체 기업 AMD에 일자리를 얻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칩 설계자로 일합니다. 젠슨의 첫 연봉은 40년 전이었음에도 무려 28,700달러에 달했고 그 덕에 그는 일찍이 결혼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생각을 갖습니다. AMD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한 젠슨은 LSI 로직으로 이직합니다. LSI 로직에서 젠슨은 마이크로칩 소프트웨어 설계 툴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마이크로칩 설계자에서 마이크로칩 설계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이 된 겁니다. 플랫폼 설계자가 된 젠슨은 고객사에서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면 다른 동료들처럼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시도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젠슨은 설계 플랫폼 총괄 운영자로 승진합니다. 그러던 중 젠슨은 고객사인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칩 설계자인 크리스 말라초스키와 커티스 프리엠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외부 공급업체 직원인 젠슨과의 협업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고 자신들이 만들 신생 스타트업의 CEO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PC 비디오 게임 하드웨어 업체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었지만 젠슨은 현실적인 고민에 봉착합니다. 당시 젠슨에게는 아이가 둘씩이나 있었고 통장에는 6개월치 생활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내 로리는 젠슨이 꿈을 펼치기를 바랐고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때마침 젠슨이 LSI 로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20대의 젊은 나이에 책임자의 자리에 올라있던 젠슨은 자신보다 나이와 경력이 많은 직원들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LSI 로직의 CEO 윌프 코리건은 그 모습이 불안하게 보였는지 인텔 출신 선임 이사를 영입해 젠슨과 공동으로 부서를 관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사실상 자리를 빼앗긴 젠슨은 회사에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젠슨은 자신에게 창업을 제안했던 고객사 직원 말라초스키와 프리엠을 고등학교 시절 설거지를 했던 동네 식당 데니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은 신생 스타트업을 설립하기로 뜻을 모읍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세 사람은 회사의 이름을 엔비디아로 정합니다. 엔비디아는 질투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 인비디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역할을 분담합니다. 젠슨 황은 최고 경영자 CEO,
커티스 프리엠은 최고 기술 책임자 CTO, 크리스 말라초스키는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을 맡습니다. 지분은 세 사람이 동등하게 보유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당시 지갑에 있던 현금을 각각 $200씩 각출해 자본금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실리콘밸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엔비디아라는 신생 기업이 탄생합니다. 젠슨의 나이 30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젠슨은 곧장 가족과 불화를 겪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아들의 처지를 걱정한 어머니는 당장 회사로 돌아가라고 다그쳤지만 젠슨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투자를 받기 전부터 엔비디아는 직원들을 고용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회사에는 창업자들의 비전만 믿고 조건 없이 합류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첫 프로젝트인 MV1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젠슨 황은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잡은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벤처 투자사들과의 미팅에서 젠슨은 너무도 긴장을 한 나머지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망쳐버립니다. 다행히 이전 직장 LSI 로직의 창업자 윌프 코리건의 강력한 추천으로 엔비디아는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데 성공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의 첫 프로젝트인 MV1 개발이 완료되어 제품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MV1은 다양한 게임을 지원하지 못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컴퓨터 업계의 제왕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입한 업계 표준인 다이렉트X에 부합하지 못해 시장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때문에 칩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반품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엔비디아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파산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미 MV2까지 내놓을 계획을 세웠던 젠슨은 모든 계획을 뒤엎어야만 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직면한 젠슨은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금이 바닥난 상황에서 MV3 칩 개발을 강행하기로 합니다.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칩을 만들어 제품을 내놓기까지 테스트할 자금과 시간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한마디로 개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젠슨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젠슨은 회사에 남은 마지막 자금을 가상의 환경에서 칩 설계를 검증하는 에뮬레이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돈과 시간이 부족하니 시제품을 통한 검증 단계를 생략하고 컴퓨터를 통해 가상으로 칩 설계를 검증하는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말 그대로 뭐 아니면 도식의 도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끝에 MV3는 리바 128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시중에 출시됩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파산 직전에 걸었던 도박이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그렇게 엔비디아와 젠슨은 기사회생합니다. 이후 젠슨은 사내 발표를 할 때마다 우리 회사는 30일 후면 파산합니다 라는 말로 직원들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엔비디아의 모토로 통합니다. 창립 초반 파산 위기를 넘긴 엔비디아는 PC 비디오 게임 하드웨어 시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그러나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았습니다. 엔비디아는 비트코인 광풍으로 주가가 오르기 전까지 십수년을 주식시장에서 횡보합니다. 그러는 사이 위기는 여러 차례 찾아왔고 엔비디아는 주식이 2번씩이나 90%를 폭락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은 어려움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회사를 지켜냅니다. 그는 경쟁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환경 속에서도 생존을 유지하며 엔비디아의 GPU 칩이 게이머들 뿐만이 아닌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쓰이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엔비디아의 칩의 역할을 변환해 수요를 늘리겠다는 시도였습니다. 일명 쿠다 프로젝트를 가동한 겁니다.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지만 젠슨 왕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투자를 감행합니다. 초기에는 수요도 없고 개발비만 들어가서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들었고 증권 전문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은 십수년간 고집을 꺾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젠슨 왕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도래하며 상황이 급변합니다. 시대가 변하자 모든 산업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원합니다. 엔비디아는 끝없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엔비디아는 2024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전 세계 기업 가치 1위에 올라섭니다. 젠슨 왕의 선견 지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젠슨 왕은 어려서부터 이민자의 서름을 이겨내며 스스로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설립한 이후에는 여러 차례 찾아온 파산 위기를 이겨냈으며 회사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긴 시간 동안에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제품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젠슨 왕은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노력의 산물이 시대와 결합해 엔비디아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냅니다. 아마도 젠슨 왕은 AI 시대의 최대 수혜자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젠슨 왕은 AI 시대를 가장 치열하게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